출근길 신호등이 막 초록으로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금세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뭐야, 저 사람. 입안에서 불평이 튀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지만 이미 기분은 상해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 한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발표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저건 아니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표정만 굳힌 채 회의실을 나옵니다. 혹은 SNS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던진 악성 댓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단정 짓는 그 몇 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해질까? 이런 생각까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증오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 순간 우리 뇌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마치 상대의 행동이 내 자존심과 인격을 직접 공격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위협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협을 느낀 뇌가 즉시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싸우는 대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증오가 결코 혼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오늘의 끼어들기가 내일의 악플과 합쳐지고 어제의 배신이 다음 달의 무례함과 겹쳐집니다. 그렇게 감정은 서로 엉키며 마치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매듭 하나쯤 품고 있진 않나요? 아마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화끈해지는 기억일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명 억울했고 상처받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을 놓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매듭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 걸까요? 혹은 그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다시 자유로워지는 길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도 쉽게 증오로 반응할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도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진화해 온 방식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듯 우리는 위험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원시 시대에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곧바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보여야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반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창과 방패 대신 말과 표정, SNS 댓글이 무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위협 반응은 상황이 끝난 뒤에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불씨는 계속 타오르며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씨는 분노를 넘어 증오라는 더 깊고 무거운 감정으로 변합니다. 스피노자는 정서론에서 말했습니다. 슬픔에서 비롯된 모든 감정은 또 다른 슬픔을 낳는다.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감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투,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지만 닮아있는 행동마저 새로운 증오를 불러옵니다. 마치 거울처럼 감정이 증식하는 것이죠. 니체는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그 괴물이 나를 닮게 만든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그 사람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그저 보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가치관과 인간성은 점점 왜곡됩니다.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자랍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악인에게 철저히 복수하는 장면에 열광하고 정당한 분노를 멋진 정의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복수는 대부분 새로운 상처를 남길 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말했습니다. 용서만이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여기서 사슬이 바로 증오입니다. 우리가 증오로 반응하는 순간 그 사슬의 고리에 또 하나를 덧대는 셈입니다. 이 고리는 내가 끊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증오로 반응하는 일은 참으로 편한 길입니다. 즉각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 같고 상대에게 한 방 먹였다는 묘한 쾌감도 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증오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잠식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으며 결국 우리의 시선마저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반응은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증오를 증오로 이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사랑과 비폭력으로 맞선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가 말하는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악의 방식으로 상대하지 말고 선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증오를 증오로 맞서면 그 결과는 끝없는 갈등일 뿐이지만 사랑과 선의 태도는 상대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디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영국 식민 통치에 맞서 무장투쟁 대신 사티아그라하 진리에 힘나는 비폭력 저항을 택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처음에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은 총칼로는 꺾을 수 없는 민중의 단호함과 도덕적 힘 앞에서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며 동시에 가장 겸손한 힘이다. 그의 철학은 힘이란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한다는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역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이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내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낸다. 그는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좋아하는 기분이 아니라 상대의 인간성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라는 것이죠. 철학에서도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보다 그에 대한 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해도 그 행동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즉,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며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증오는 단기적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정의 악순환이 멈춥니다. 상대의 증오가 내 안에서 증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둘째,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만듭니다. 결국 철학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와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사랑을 단순한 도덕이 아닌 삶의 기술로 보았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는 일은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기술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 사슬을 끊는 세 가지 도구를 제안합니다. 멈춤의 기술 즉각 반응 대신 10초 숨 고르기.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판단 실수 중 상당수가 너무 빠른 반응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즉시 반격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후회가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증오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이 10초는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 다시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전 숨을 고르듯 우리도 관계의 경기장에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리 두기 사고 나와 상대를 분리해서 관찰하기.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관찰자의 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 자신과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내 감정이지 나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방식은 심리학에서 인지적 거리 두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날 무시했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장 앞에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과 사실이 분리되고 감정의 압도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배경 상상하기, 그 행동 뒤의 사연 추측하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상황보다 성격을 먼저 탓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우리는 곧바로 저 사람 원래 저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날 아침 큰 사고 소식을 들었거나 중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은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배경을 상상해 보는 순간 증오의 불길이 조금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더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이 보여준 효과. 미국의 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한 뒤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반응을 살폈습니다. 첫째 그룹은 즉각 반격, 둘째 그룹은 10초 호흡 후 반응, 셋째 그룹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분노 수치가 가장 낮았고 사건 이후의 기분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즉, 배경을 상상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는 것은 나를 위한 일. 멈추고 거리를 두고 배경을 상상하는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이자 내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칼입니다. 증오를 품으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건 나의 하루, 나의 정신, 나의 평온입니다. 반대로 사슬을 끊으면 나는 다시 가벼워지고 세상을 더 넓고 밝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증오를 내려놓는 일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